안녕하세요. 가족 상담 및 치료의 이정아입니다. 네, 이제 우리 12주차 수업이 시작되었죠. 네, 우리는 9주차부터 가족 상담 및 치료에 관한 이론들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차는 네 번째 시간이에요. 이번 주차에서는 경험적 가족 치료 이론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족치료 이론에서 9주차에 첫 번째로 정신분석적 대상관계 가족치료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기억나세요? 네, 우리 여기서는 대상과 자기표상, 대상표상, 대상관계 이래가지고 처음에는 유아가 주 양육자, 주로 어머니가 되겠지만 그 사람과 나를 동일시한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다른 걸 알고 거기에서 분화가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모습을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양육 태도라던가 양육하는 모습을 통해서 갖게 된다는 거. 그리고 자기 표상과 대상 표상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매우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는데 내 스스로는 너무 열등감이 많고 자기 자신이 굉장히 보잘것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자기 표상이 높지가 않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왜곡되어져 있는 대상 표상을, 자기 표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어머니가 부모라는 대상을 통해서 우리는 무언가 세상을 바라보고 그러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부모가 아이를 양육하는 태도, 또 피드백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자기 표상과 대상 표상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면은 부모가 아이를 귀찮아하고 아이에 대해서 사랑이 넘치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면 나는 귀찮은 존재구나. 나는 우리 엄마를 힘들게 하는 존재구나라는 걸 가질 수 있는데 부모가 아이에 대해서 아이의 욕구를 그때그때 반응을 해주고 또 아이를 매우 사랑하고 애정을 가지고 있으면 이 아이는 세상이 되게 따뜻하구나. 이렇게 어머니에게 사랑을 많이 받게 되면 나는 이렇게 귀한 존재구나라는 자기 표상을 갖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나왔던 개념들이 뭐냐면 이만하면 괜찮은 이 정도면 충분한 엄마 노릇에 대한 거였죠. 이 정도면 충분한 엄마 노릇이라는 것은 아이의 욕구에 대해서 감수성과 반응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서 일관성이 있어야겠죠. 어머니가 기분이 좋을 때는 아이의 어떤 욕구에 즉각 반응을 해주지만 어머니가 기분이 좋지 않으면은 짜증을 낸다든가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 돌봄의 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돌봄의 질이 안정적이고 훌륭할수록 아이는 신뢰감과 안정감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울고 뭐가 필요하면 우리 엄마가 즉각적으로 달려와서 나의 욕구를 채워준다. 여기서 신뢰감과 안정감을 가지면서 분리개별화, 주 양육자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아이가 이제는 어머니와 분리가 되어서 자기 스스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의 인격체로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돼야지 정말 자기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어릴 때 사랑을 정말 충분히 받고 자란 그런 아이들, 충분한 돌봄과 양육 속에 자란 친구들은 자존감도 굉장히 높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방임이 되었거나 이런 친구들은 자존감도 낮을 뿐더러 어찌 보면은 나 자신을 보잘것없는 존재를 보는 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유아기 때의 어떤 돌봄의 질이 분리개별화와 연관이 되고 이게 자기 표상, 자기 스스로 자기를 바라보는 관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는 내 눈이 다를 수 있어요. 내가 되게 멋져 보이고 혹은 정말 별 볼 일 없는데도 나를 되게 스스로
우리 자뻑이라 그러죠. 그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자존감이 너무 낮고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유아기 때 어떠한 돌봄의 질 속에서 양육을 받았는가가 성인이 되어서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족 치료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했던 것은 바로 대화 가족 치료 이론이에요. 제가 이 이론들을 공부하면서 우리 제목만 봐도 네,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신분석적 대상관계 가족 치료 이론이 어떻게 보면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적 이론이랑 연관이 있다. 그때는 유아기 때의 경험, 리비도, 충동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화 가족 치료 이론은 대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서로의 가족끼리의 상호작용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제목에서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대화 가족 치료 이론에는 가족 의사소통에 5가지 공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우리는 대화를 항상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화가 나면 엄마랑 말도 안 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대화라는 것은 반드시 말만 언어적인 대화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 행동으로 또 비언어적인 소통 방법도 있죠.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행동은 결국 대화라는 거죠. 두 번째, 대화에는 정보와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 즉 내용과 관계 차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었던 게 뭐였냐면 귀가 시간이 늦은 딸에게 너 지금 몇 시야? 라는 말은 정말 몇 시냐는 정보를 묻기 위한 게 아니라 내용 관계. 네가 이렇게 늦게 와서 내가 지금 너를 밤새 잠도 못 자고 너무나 많이 지금 걱정하고 있어라는 그런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단순히 우리가 너 지금 몇 시야 이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대화에는 정보를 주고받기 위한 대화도 있지만 대화 내용에서 이 관계를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대화에는 구두점의 원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재에 나왔던 내용은 뭐냐면 늘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오는 남편과 잔소리하는 아내의 관계가 나왔었죠. 당신이 늘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나는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 이런 아내와 당신이 매일 잔소리를 하니까 내가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오는 거야 라고 말하는 남편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이들은 누가 먼저라기보다도 그 갈등의 원인을 상대방에게 찾는다는 거예요. 내 잘못을 전가하기 위해서. 그래서 막상 아내가 그럼 잔소리를 안 하면은 술을 먹지 않고 남편이 일찍 들어오느냐? 제가 그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반대로 그럼 남편이 술을 먹지 않고 일찍 들어오면 아내가 잔소리를 안 하느냐? 그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내는 또 다른 거를 빌미로 잔소리할 것을 정할 거고 찾을 것이고 남편은 또 다른 것을 빌미로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올 것을 찾을 거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자신의 입장에서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네 번째는 대화에는 디지털과 아날로직 방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대화에서는 그 내용, 논리적인 내용이 뭐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대화를 전달하는 과정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목소리의 높낮이라던가 강약이라던가 빠르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잘한다, 잘한다 이거와 잘한다 이거는 분명히 의미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대화에 대한 공리 5번째는 상보성과 대칭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대화의 내용을 보면은 이 대화하는 두 사람이 대등한 관계인지 아니면 의사소통의 결정이라든가 권한이 한 사람에게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뭐 먹으러 갈까? 이거는 대등한 관계인 거예요. 근데 야 그냥 이거 먹자. 이런 경우는
이쪽으로 힘이 분산되어 있지 않고 몰려 있다는 얘기인 거죠. 한쪽으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한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세 번째는 구조적 가족 치료 이론입니다. 네, 뭔가 구조가 뭔가 이상해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를 다시 정립하는 관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경계와 위계 질서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경계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는 수준을 결정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우리 집 방문을 닫고 그러니까 내 방 방문을 닫고 들어가면 바로 그 방문 혹은 벽이 경계가 되는 거죠. 나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과 가족이 다 모여있는 거실과의 경계가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위계 질서를 함께 공부했습니다. 부부 체계가 먼저 확립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부모 체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자녀 체제가 확립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부부 체제가 확립이 되지 않아서 부부 관계에서 우리는 자식을 끌어들인다던가 아니면은 그 상위 개념 시부모 혹은 처가, 친정 이렇게 제가 끌어들인다고 말씀을 드렸죠. 또 이제 우리가 봤을 때에 위계 그 경계가 엄격한 경계도 있지만 산만한 경계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만한 경계는 내 것과 남의 것에 구분이 없는 거예요. 또 위계가 너무 엄격한 경계는 아무리 가족이어도 내 일이 아니라고 관심도 없는 거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적당한 경계가 있어야 되고요. 아까 제가 그 제3자를 끌어들이는 이제 그런 개념에서 동맹과 우리 연합의 차이를 공부했었죠. 동맹은 공동의 이익이나 목적 때문에 같이 하는 거예요. 뜻이 같아요. 목표가 같아요. 연합은 그냥 단순히 대항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가족의 구조, 이것 때문에 역기능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족 치료 이론에 대한 네 번째 이론이에요. 바로 경험적 가족 치료 이론입니다. 역시 이번에도 우리는 제목에서 알 수 있어요. 경험적 가족 치료 이론은 뭔가 과거의 경험이 내 가족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런 개념이겠죠. 그러면 가족이라는 것은 성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경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어릴 적 경험, 유아기 때 이런 경험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12주차 경험적 가족 치료 이론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 리뷰가 너무 길었죠?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 이론들을 조금 정리하느라고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럼 12주차 수업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험적 가족 치료 이론의 주요 개념은요, 자존감, 또 자기 가치예요. 이거는 버지니아 사티어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사티어는 I am me라 그래서 자존감 선언문을 만든 사람이죠. 이 사티어는 자존감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경험적 가족 치료 이론은 유아기 때 혹은 아동기 때에 이러한 경험들이 성인이 되어서 가정을 꾸렸을 때 원가족에서 분리돼서 가족을 이루었을 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기능적인 가족은 가족원들의 자존감과 자기 가치가 높으며 일치적인 의사소통을 한다는 거예요. 먼저 자존감과 자기 가치는 뭐냐? 우리 분화 혹은 또 자기 표상에 대해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내가 누군가가 나를 극진하게 대해주고 깍듯이 대해주면은
나는 나에 대한 존재감을 그렇게 크게 보지 않았는데 누가 나를 깍듯하게 대해주고 여왕 대접, 왕자 대접, 공주 대접을 해주면 내가 마치 정말 공주가 된 것 같아요. 이러면서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누구를 보느냐? 바로 양육자로 보는 거예요. 이제 정신분석적 대상관계 가족치료 이론에서는 유아기 때의 경험을 보지만 여기 경험적 가족치료 이론은 비슷한 맥락이지만 조금 더 범위를 넓게 보는 거죠. 학령기 혹은 아동기, 청소년기 여기까지도 계속 보는 거예요. 프로이드가 얘기했던 정신분석 이론도 보통 우리 뭐 유아기 때를 가장 중요하게 보잖아요. 역시 정신분석적 대상관계 가족치료 이론도 그때를 보는데 경험적 가족치료 이론은 유아기 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점점 갈수록 이걸 연결해서 본다는 거죠. 자아 존중감, 다른 말로 우리 자존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정서적 측면으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현실성 있고 책임감이 높으며 좌절된 상황에서도 스스로 잘 관리해 나간다. 네, 우리 살다 보면은 항상 우리 좋은 일만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어려움이 닥쳐도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으로 그걸 이겨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존감, 자아 존중감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 내가 나를 존중하는 거. 어떻게 보면 자기 표상과 같은 개념이죠. 엄마가 나를 늘 나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내가 무엇을 원했을 때에 잘 들어주시고 일관성 있는 돌봄을 받았다면 내가 되게 사랑받는 존재구나라는 걸로 인해서 자존감이 올라가요. 그런데 어머니가 늘 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정말 이런 말씀 죄송합니다만 우리 한국에 되게 무서운 욕이 많잖아요. 뭐 이 썩을 놈아, 뭐 망할 놈아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욕을 먹다 보면은 정말 나는 망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자존감이 낮아지면서 나의 존재는 그런 존재야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은 내 스스로가 자존감이 낮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가 안 됐을 때 실패했을 때 나는 귀한 존재고 이겨나갈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갖기보다는 내가 그렇지 뭐 내 주제에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해서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한대요. 누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요. 지나치게 과민 반응을 하거나 부적절한 화를 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죠. 뭐 조직 생활을 할 때에 내가 어떤 의견을 냈는데 그 의견이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누군가 상대가 내 의견을 반대적인 의견을 냈어요. 그러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내 의견이 별로였나 보다. 그럼 내가 더 좋은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많은 자료를 좀 찾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제가 지금 나를 싫어하니까 까는 거네. 이렇게 바로 감정적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낸 의견이 합리적이지 않나 봐. 나의 의견보다 저 사람의 의견이 더 좋은 의견인가 봐. 이렇게 넘어가는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이거를 감정적으로 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데 화를 낸다는 거예요. 어쨌든 자존감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인간 상호작용으로부터 싹이 튼다는 거죠. 인간 상호작용. 사람은 태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인간과의 상호작용이 바로 양육자, 어머니와의 관계이거든요. 어머니와의 관계, 그 상호작용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 상호작용의 자존감이 싹 튼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나에게 있어 삶의 가장 우선순위고 이렇게 자란 아이와 어머니가 나를 귀찮아하고 어머니가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도 너무 갑자기 가슴이 아픈 거예요. 만약에 진짜 어머니로부터 그런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자랐다면 내가 진짜 우리 엄마의 인생을 망치게 한 사람이고
나 때문에 우리 엄마가 너무 힘들고 이러면 너무 막 슬플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그런 감정을 느끼고 산다는 것이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자식을 낳게 되면은 정말 자기 자신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고 정말 사랑으로 감싸면서 삶의 1순위로 두고 이러는데, 만약에 어머니의 그 양육의 질, 돌봄의 질이 너무 낮아서 너로 인해서 내 인생이 바뀌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거나, 너를 키우는 게 내가 너무 힘들고 짐스럽다라고 여긴다면 굉장히 아이는 속상하고 힘들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경험들이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에 인간관계를 맺는데, 또 가족관계를 맺는 데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유아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자존감이 매우 높은 편이에요. 이제 그도 그럴 것이, 유아기 때는 보통 이제 기던 아이가 걷게 되고 막 걸으면은 와 하면서 막 박수 쳐주고 막 하잖아요. 또 이제 이때는 한글을 모르던 아이가 한글을 하게 되고 이러면서 뭔가 눈에 띄는 발전이 있는 시기인 거죠. 그래서 이때는 전에 하지 못했던 무언가를 해 나간다는 거에 의해서 유아기인 자존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런데 학령기가 되게 되면은 학업과 신체, 사회성 여기에 자존감이 형성하는데요. 이제 학령기가 되면은 학교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죠. 한글을 쓰고 배우고 뭐 구구단을 외우고 더하기 빼기를 하면서, 또 신체도 눈에 띄게 커집니다. 키도 막 커지고 이렇게요. 남자는 남자다워지고 막 이렇게 되죠. 사회성은 그동안은 이제 아이가 어려서 그 신체 활동을 하는 반경이 굉장히 좁다가 이제 학교라는 곳을 가게 되면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닐 때보다는 행동의 반경이 늘어나게 되죠. 또 유치원, 어린이집은 보통 이제 같은 곳을 막 2년, 3년 다니니까 그렇게 있다가, 학교라는 것은 친구, 새로운 친구, 같은 반 친구를 사귀고 또 친구의 친구까지 사귀고 또 바깥 활동을 하고 놀면서 조금 더 인간관계가 폭넓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학업적으로, 신체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자존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청소년기가 되면은 자존감이 많이 저하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요때가 되면은 이제 외모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질 시기예요. 특히 남자 청소년 같은 경우는 키가 많이 커야 되는 시기잖아요. 또 여자 청소년 같은 경우는 뭐 살이 찐다던가, 또 이때는 뭐 여드름이 나기도 하고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자존감이 저하됩니다. 또 요 시기에는 성적에 민감한 시기죠. 그래도 초등학교 때까지는 등수가 나오지 않고 이래서 모르지만, 중고등학교 시절이 되면은 등수가 나오고 또 입시라는 것 앞에서 자존감이 많이 저하됩니다. 하지만 청소년 이제 후기가 되거나 성인기가 되면은 이제 그때는 뭐 부모님의 도움 없이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고 마치 어른이 된 것인 양,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내가 혼자 다 할 수 있는 것인 양 자존감이 다시 올라간다는 거예요. 또 이때가 되면은 막 아르바이트도 하거든요. 그러면 돈도 벌잖아요. 내가 스스로 돈을 벌어서 내가 사고 싶었던 걸 쓰게 되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고등학교 말 혹은 대학, 이제 이때가 오면은 자존감이 다시 높아진다는 거죠. 자, 여러 연구에서 보면은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 약물남용, 섭식장애, 우울증, 자살과 비행, 또 그의 여러 가지 부정응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티어 같은 경우는 자존감과 자기 가치를 항아리에 비유했대요. 항아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미지 혹은 상, 태도 등을 전체적으로 이제 일컫는 개념인데요. 높은 항아리는 우리가 많은 물건을 담을 수 있잖아요. 이것들은 자존감이나 자기 가치감이 높은 것을 의미하고, 낮은 항아리는 자존감이나 자기 가치감이 부정적이거나 낮은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러 학자들이 자기 가치감 혹은 자존감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를 한 것들이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버지니아 사티어는 자존감 선언문을 만들 정도로 자존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는데, 우리 지금까지 함께 공부했던 정신분석적 대상관계 가족치료 이론, 또 대화가족 치료 이론, 구조적 가족치료 이론, 경험적 가족치료 이론, 또 우리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게 될 다세대 가족치료 이론 등 정말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다 중요한데 결국은 다 영향을 미치는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정신분석적 대상관계 가족치료 이론, 또 이 경험적 가족치료 이론이 약간 비슷하면서 다른 개념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거를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TV에서 나오는 어떤 흉악범들, 막 이상한 범죄를 하거나 이런 희대의 살인마, 이런 분들 보면은 전부 다 유아기와 아동기 때 문제가 있던 경우가 많거든요. 대표적인 게 주 양육자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돌봄을 받지 못한 경우, 아니면 이 시기에 부모가 뭐 버리고 갔다던가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면은 성인이 된 다음에도 인간관계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른 이론, 대화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어떤 뭐 구조적 가족 치료 다 중요하지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유아기 때, 아동기 때에 주 양육자인 부모로부터 어떠한 돌봄을 받았는지, 그것이 굉장히 성인기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자신이 성인이 되어서 혹은 부모가 되어서 혹은 가정을 형성했을 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뭐 다 중요한 거지만, 여러분은 어떠한 이론이 가장 와닿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하여튼 유아기 때의 그런 경험이라던가 혹은 유아기 때 얼마만큼의 사랑을 받았고 부모에게 애정을 받았는지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이것들이 약물 남용, 섭식장애, 우울증, 자살관 비행 혹은 뭐 인간관계 부적응, 아니면 너무 강한 자기 애착,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는 것을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높은 자존감은 개인적인 차이와 고유성,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치 있게 여겨지는 가족 안에서 발달하며, 이런 가족은 대개 규칙이 융통성이 있고 의사소통이 명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가족 스스로가 가족이지만 우리 뭐 형제지간에도 보면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항상 그런 말씀 많이 하거든요. 내 뱃속에서 나왔는데 어쩌면 이렇게 애들이 다를까 이런데, 가족이기 때문에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많이 있어요. 이런 고유성을 인정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쟤만 달라 이렇게 이상하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저희 집에서 저만 혐알기가 안 돼요. 어릴 때 이거 가지고 굉장히 오빠가 놀렸었거든요. 주워왔다고. 저희 어릴 때는 그런 농담들을 많이 했었는데, 혐알기 안 돼도 지금까지 일상생활에서 아무 문제 없이 살았거든요. 근데 어릴 때는 그 혐알기가 안 되는 게 무슨 큰 병에 걸린 것이냐 너무 창피하고 감추고 싶었던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이라든가 이런 가치가 존중되고 인정받는 가정이 그 가족에서 자존감을 형성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이제 이런 가족은 되게 가족 간에 규칙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자유분방하게 규칙을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규칙이 있어요. 하지만 그 규칙이 너무 엄격한 경계여서,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위계질서가 엄격해서 이게 아니라 융통성이 있다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이게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고요. 또 소통하는 방법이 명확한 거예요. 위계질서가 없고 그냥 뭐 부모와 자식이 허물었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명확하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롭게 위계질서가 분명히 있고 부부 체계가 명확하게 서 있지만, 그렇다고 하위 체계인 자녀들이
의견을 내지 못하거나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구성원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지는 거죠. 자기의 강점과 단점, 타인의 강점과 단점을 수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본인의 단점을 지적하면 굉장히 화를 내면서 감정적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사람은 다 누구나 장점과 단점이 있잖아요. 자신의 단점을 인정하는 거예요. 또 타인에게 단점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단점은 단점 그대로 있는 그대로. 굉장히 사실 어려운 거죠. 우리는 자기의 단점은 인정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타인의 단점은 막 지적하고 뭔가 고쳐보려고 하는 내 심성들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누가 내 단점을 지적했을 때에도 어우 창피하게 아우 쪽팔리게 이게 아니라 어머 나에게 이런 단점이 있구나 라는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팩트만 인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분명히 나에 대해서 기분 나빠서 지금 나를 까는 거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나의 장점과 단점, 타인도 우리가 보면은 남의 장점과 단점은 어찌나 그리 잘 보이는지, 우리가 남의 장점과 단점을 지적하고 눈에 보이듯이 나의 장점과 단점, 나의 강점과 단점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자립성과 자기의 삶과 자신의 고유성을 발달시키는 과정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에 보면은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의 특징이 나옵니다. 타인의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에 개방적이며 타인의 소통, 의사소통을 정확히 해결할 가능성이 높대요. 그러니까 즉 너무 자기 애에 빠진 사람은 타인한테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타인에 대한 소통, 또 언어적 표현이라든가 비언어적 표현, 하고 싶은 말은 한다는 거예요.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내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또 이 사람이 어떤 그 자기에 대한 기분 이런 것들을 상호작용을 통해 충분히 내세울 수 있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자존감이라는 것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인간 상호작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인간 상호작용인데 그것은 내가 어디를 가든 예쁨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왜 말하는 게 예쁘고 하는 행동이 예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어쩌면 그렇게 말하는 것도 밉고 어쩌면 그렇게 미운 짓을 하는지 몰라요. 누가 봐도 결국은 자존감은 내가 내 스스로 느끼는 게 아니라 타인을 통해 느낀다는 거죠. 그러려면 처음에 인생 첫 시작일 때 내가 만났던 타인, 바로 부모, 특히 그 중에서도 어머니인 거예요.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대했느냐, 이거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인지를 첫 어떤 밑거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정혜정이라는 선생님이 우리 교재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기 가치감이 낮은 사람은 자율성과 개별성을 보이지 않는데요.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지나치게 초점을 둔대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제가 이런 예를 많이 들어요. 나 너 싫어,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나를 싫어할 수도 있죠. 어떻게 모든 사람이 날 다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 미움받을 용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차피 세상의 모든 사람은 날 다 좋아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래 뭐 싫을 수도 있지,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사람은 왜 나를 싫어할까, 이거 갖고 막 고민하고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그런데 그게 아닌 사람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아니 뭐 싫을 수도 있지 뭐 어떻게 다 나를 좋아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가족 역기능의 원인은 그럼 무엇이냐? 사티어는 경험적 가족 치료를 통해서 가족의 역기능이 결국은 낮은 자존감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대화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두려워하고 뭐 이런 것들, 혹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은 낮은 자존감도 결국은 가족 내에서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가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은 또 이것이 고스란히 가족의 역기능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족 치료 이론에 대한 강의 준비를 하고 같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정말 부모됨의 준비가 필요하겠구나. 내가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 내가 아이를 귀찮게 여기고 그렇게 여긴다면은 이 아이가 단순히 귀찮고 이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에게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고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나아가서 성인이 되어서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제가 우리 가족 상담 및 치료를 함께 시작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옛날 우리 속담에 부모 복이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속담은 보통 이제 여자를 좀 비하하는 게 많았기 때문에 부모 복이 없는 년이 뭐 남편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다. 그것을 현대적으로 풀게 되면은 부모 복이 없는 사람이 배우자에 대한 복도 없고 자식에 대한 복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회복지 측면에서 굉장히 맞는 얘기거든요. 부모 복이 없다는 얘기는 부모가 부모 노릇을 제대로 못 해준 거예요. 그 얘기는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했고 그 돌봄의 질이 일관성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형성이 안 돼서 자존감이 형성이 안 되게 되면은 결국은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제대로 된 시각보다는 어떤 뭐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려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결국은 자녀를 낳아도 본인이 자존감을 높게 하고 이런 걸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권위적이 될 수 있고 굉장히 엄격한 위계질서를 가진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자녀가 말을 잘 듣겠냐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반복되는 거죠. 혹시 이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이 혹시 그런 상황이시라면 여러분 대에서 끊으셔야죠.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혹은 정말로 뭐 배우지 못해서 이런 걸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세워주지 못하는 양육을 하셨다면 여러분은 이제 함께 공부를 했으니까 여러분이 부모님이 되어서 자식을 낳았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처럼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수업 준비라고 함께 공부를 하면서 정말 부모됨의 교육이 정말 필요하구나. 그냥 단순히 아이가 무슨 장난감도 아니고 이 아이의 삶뿐만이 아니라 이 아이의 자녀의 삶까지도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는 물론이고 그 자녀의 두 세대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을 수 있다는 거죠. 열등감이 깊고 자존감이 낮을수록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더 무시하고 비난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거예요. 저는 노인복지시설에서 이제 오랫동안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저희 시설이 법인의 대표가 의사였거든요. 의사가 운영하는 시설이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의사는 엘리트 집단이에요. 어디를 가나 존중받고 물론 밥만 먹고 공부만 하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뭐 자존감을 높이려고 막 안 해도 어디를 가나 심지어는 은행을 가도 대출 1순위 무조건 대출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정말 그 의사들은 막 대놓고 잘난 척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본인이 잘난 척을 안 해도 자기가 의사이기 때문에 공부 열심히 했고 뭐 되게 수익 돈 많이 벌고 이걸 남들 다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누구를 비난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정말로 여러분 정말 부자는 돈 있는 척 안 하거든요. 그런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남들에 비해서 내가 더 없어 보이고 이럴까 봐 더 남들을 깎아내리려고 하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 거죠. 자기 가치감이 부정적이거나 자존감이 낮았을 때 이럴 때 그거를 숨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굉장히 강하고 대범한 사람같이 보여요.
하지만 열등감이 깊고 자존감이 낮을수록 자꾸만 그걸 숨기고 남을 비난하고 누가 자신을 무시하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끔 TV에 보면은 누가 나를 무시해서 뭐 그 사람을 살인했다. 살생부를 가지고 다니다가 이런 경우 우리 많이 보잖아요. 바로 이렇게 열등감이 깊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남의 무시를 견디지 못한다는 거죠.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깔아뭉개고 그 이면에는 질투, 더 나아가서 자기 비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질투라는 것은 나보다 잘난 사람한테 하는 거지 나보다 못난 사람에게 하는 게 질투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질투가 더 나아가서 그 밑에 낮은 자존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럽고 내가 더 못난 것 같기 때문에 자꾸 그 사람을 깎아내린다는 거죠. 자존감 위협에 대한 두려움을 숨기기 위한 방어 기제라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왠지 지금 내가 자존감이 낮은 게 들킬 것 같아요.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강한 척을 하면서 자꾸 남을 깎아내리면서 은근히 나를 드러내고 내가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존감 그래서 위협을 숨기기 위해서 불일치적인 의사소통을 한다는 거예요. 뭔가 말과 행동이 맞지 않는 거죠. 회유형, 비난형, 초이성형, 산만형 네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우리 회유형은 위로자라고도 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다른 사람들의 욕구와 생각을 더 우선적으로 살피고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하려는 동기가 부적절하게 강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왜 남녀 관계에서도 나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아요. 상대가 기뻐하면 그걸로 기쁨을 느끼는 거. 우리 언뜻 보기에는 자기를 희생하는 것 같고 남을 배려하는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이것이 자기 자신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왜 남만 좋으면 돼요? 나도 좋아야 되는 거죠. 우리 연인 사이에서도 나는 어떻게 되든 좋아요. 당신만 행복하면 돼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둘 다 행복해야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부부지간에 혹은 이성 간에 싸우지 않는 게 좋은 게 아니다. 싸우지 않는다는 것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이라는 거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나는 아무래도 괜찮아요. 너만 좋으면 돼요. 이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툼이 있다라는 것은 너도 좋고 나도 좋아야 되기 때문에 서로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불만이 있으면 의견을 낸다는 거죠. 나는 이게 싫은데 너는 왜 자꾸 이거를 강조해? 라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유자라는 것이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남을 배려하고 이해해주고 자기 삶을 내어주는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이것은 나에 대한 자존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회복지 하시는 분 가운데 이런 분 굉장히 많으세요. 너무 사회복지적인 마인드가 투철하다 보니까 나의 삶보다는 클라이언트의 삶이 중요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내 삶을 다 송두리째 그냥 없애버리는 거죠. 이게 그냥 배려인 것 같고 사회복사의 직업정신인 것 같지만 자신이 회유형은 아닌지 자존감이 낮은 것은 아닌지 우리 객관적으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현장에 나가시려고 하는 사회복사에게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사회복지를 하지 마세요. 클라이언트의 삶이 중요하듯이 여러분 자신의 삶도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그런 말을 하거든요. 내가 이로 인해서 행복하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 의견이 있어도 우리는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은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 네 가지 회유형, 비난형, 초이성형, 산만형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우리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기로 해요. 회유형은 듣기 좋은 말로 그냥 포장하는 말로 우리 위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욕구는 숨기고 다른 사람들만을 즐겁게 하려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데에서 자신의 위로를 구합니다. 우리 사회복지 마인드하고 좀 비슷하죠. 클라이언트가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자립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기쁨을 느껴요. 하지만 이게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내 자신의 욕구보다는 다른 사람의 욕구가 더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는 욕구가 뭐 있으면 좋지만 나만 즐거우면 돼. 이거보다는 좋은 거지만 그냥 너무 상식 밖에서 기쁜 사람. 물론 우리 부모님들이 옛날에 많이 그랬죠. 내가 먹어서 배부른 것보다 내 새끼가 더 배부른 게 좋다. 그래서 많이 희생을 하셨죠. 근데 이것은 자식과는 좀 다른 개념이죠. 바로 이랬을 때 우리는 회유형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비난형이에요. 비난자.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흠을 잡는 동기나 행동 양식이 지나치게 강한 사람이에요. 되게 부정적인 거죠. 자기 자신이 하는 일, 자신의 반응, 자신의 생각과 감정 등 모든 것이 자기는 옳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이게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나만 옳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아내기 위해 사는 사람같이 보이죠.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전 요즘에 뉴스를 보면 그 생각이 들어요. 야당과 여당이 옳고 그름, 올바른 정치 혹은 국민을 위한 정치, 그것이 아니라 야당은 여당의 잘못만 캐내려고 하고 여당은 또 야당의 잘못만 캐내려고 하고 바로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옳아서 잘못된 길이어서 이것을 바로잡으려고 비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상대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흠 잡을 것을 찾아내면 막 옳다구나 하고 막 신나게 그냥 비난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자,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과 원만하거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꾸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난을 하는데 그걸 누가 좋아하겠냐는 거죠. 네, 상대방에게 굴욕감을 주고 뭔가 마음을 상하게 하니까 이걸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많은 사람이 욕하고 굴욕감을 주고 이런 감정을 주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내가 너보다 잘나서 널 지적한다 이런 게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 초이성형이에요. 다른 말로 계산자. 우리 초이성형 그러면 뭔가를 다 이렇게 다 그냥 초월한 것 같은 좋은 느낌 같지만 계산자. 이거는 이성적이고 침착한 태도로 대화를 하는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굉장히 좋은 것 같죠. 주변 사람들과 감정적으로 연결된 주제를 가진 장면에서도 지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흥분한 만한 상황에서도 논리적으로 이성을 잃지 않고 침착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즉 흐트러진 모습, 실수 용납하지 않고 지나치게 인간미가 없을 정도로 너무 지나치게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 감정을 교류하거나 정서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가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뭐 운전을 하는데 누가 갑자기 막 끼어들기를 했다. 그럼 굉장히 막 놀래잖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막 욕이 나오는 경우가 이제 있죠. 이런 경우에는 누가 봐도 이제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옆에 있던 동승자도 막 같이 욕을 해요, 보통. 저 나쁜 놈 막 이러면서 욕을 하고 이러는데 이런 경우에도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급한 일이 있었을 거야. 이유가 있었겠지. 자, 이런 사람이 지금 나는 운전자는 옆차가 갑자기 확 끼어들기를 해서 굉장히 놀랬어요. 정말 사고 날 뻔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꼈어요. 그러면 내 감정을 같이 공감해 주면서 나쁜 놈 운전을 저런 식으로 하냐? 이렇게 하고 뭔가 공감을 형성해 줘야 되는데 초이성형, 자기 이미지 관리를 하려고 이유가 있었을 거야. 그 사람이 괜히 그랬겠니? 네가 이해해. 이러면 우리 굉장히 더 화가 나죠. 끼어들기를 한 그 차보다 이렇게 반응한 이 사람 때문에 더 화가 나요. 이렇게 뭔가 거리를 두면서 스스로 보호하기를 위한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나의 속마음을 다 보여주고 정말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이 사람이 없거나 혹은 이 사람이 나한테 거리를 두거나 이러면 내가 상처를 받을까 봐
일정한 벽을 치면서 요 단계 이상으로는 오지 않게 하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죠. 전부 다 나쁜 거죠. 이게 바로 가족의 역기능의 원인이기 때문에 역기능, 기능적인 가족이 아닌 역기능, 뭔가 불일치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전부 다 나쁜 거일 수밖에 없죠. 마지막으로는 산만형이에요. 혼란자예요. 대화를 매우 산만하고 혼란스럽게 하기 때문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해하기 어려운 느낌을 가져요. 대화를 나누는 도중에 말을 지나치게 많이 하거나 혹은 일관성이 없게 이 말 저 말을 하거나 또 대화를 하다가 삼천포로 빠져갖고 대화의 주제와 초점을 흐리거나 그 다른 사람들이 들었을 때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지금 이걸 설명하면서 왜 나하고 비슷한 것 같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이 사람 마음속에는 공허함과 허전함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지금 하는 대화를 이해받지 못하고 혼란을 주기 때문에 또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주는 거죠. 대화라는 것은 거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함께 공감하고 뭔가 느끼고 같이 대화에 참여하고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나 혼자 너무나 많은 말을 한다던가 말을 하다가 이 말 저 말을 한다던가 혹은 뭐 주제와 관련 없는 얘기를 한다던가 뭐 이렇게 하면은 대화가 집중이 안 되고 상대방이 보기에는 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네, 제가 좀 이래요. 일단 말도 많이 하지만 이 얘기 저 얘기도 좀 많이 하고 네, 좀 제가 그런데 저도 좀 고치도록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외롭고 공허함이 많나 본데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외로움과 공허함을 숨기기 위해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은 어쨌든 간에 전부 다 가정의 역기능적 원인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상담을 하냐. 역시 사티어는 경험적 가족 치료 이론에서 내 자존감이 존중받고 높아지는 과거의 경험이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과거에 무슨 이유에서든 자존감이 지금 떨어져 있어요.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 자존감과 자기 가치를 높여주는 그런 방법으로 무언가 상담 목표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기 성장을 하게 되면은 뭔가 여유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언어적 측면과 비언어적 측면이 일치가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역기능의 원인을 공부했을 때에 뭐 예를 들면은 비난형이다. 이러면은 결국은 남을 비난하는 이유가 내 자신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숨기기 위해서 열등감을 숨기기 위해서 그런 거였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열등감을 숨기기 위해 그 열등감을 들키고 싶지 않으면 차라리 그냥 내가 내 속마음을 보여주고 자존감을 높이는 훈련들을 하면 되는데 사람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기 성장을 하면 대화의 언어적 비언어적 측면이 일치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지금도 수업을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은 산동네였어요. 저도 어렵게 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춘기 때는 그게 창피해서 우리 집이 산동네 살았어 이런 말을 못 했거든요. 그때는 자존감이 낮았고 또 예민할 시기니까 지금은 그냥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고 우리도 집이 어려워서 부모님이 계속 맞벌이를 했고 이런 얘기를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제가 자존감이 높아진 것도 있지만 그만큼 삶을 이제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뭔가 스스로 깨닫든 아니면은 주변에 어떠한 관계를 통해서 알게 해주는 거죠. 바로 이렇게 해서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면은 스스로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가족 간에도 우리 가족이면 다 그냥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복지관에 있을 때 여러 가족들을 상담해 보면은 가족끼리 서로 막 끈끈한 형제가 있는 가족도 있지만 가족끼리 서로 경쟁을 해서 막 서로 비난하고 이런 집도 되게 많아요. 이제 보통 이제 가족끼리 이제 살아가는 경제적인 수준이 다르니까 뭐 잘 사는 집도 있고 또 못 사는 집도 있고 또 그 집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집도 있고 좀 못하는 집도 있잖아요. 이런 게 전부 다 그냥 못하는 집도 있고 잘하는 집도 있나 보다. 저 집은 그만큼 일 이렇게 했으니까 돈이 많은가 보다. 그냥 그러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열등감을 갖는 거죠. 이랬을 때 비난을 하게 되고요. 저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 TV에서 여자 연예인, 예쁜 연예인이 나왔는데 내 남자친구가 저 연예인 너무 예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봐도 예쁜데 그럼 우리 막 질투가 나고 셈이 나서 그 연예인의 단점을 얘기하죠. 제가 사생활이 얼마나 복잡한데 쟤 다 성형한 거야.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어머 진짜 예쁘다 이렇게 한마디면 끝날 건데 그 사람을 비난하고 단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런 경우에 바로 이게 그 사람보다 자존감이 낮기 때문인 거예요. 아마 지금 제가 이 예를 들었을 때 공감하시는 여성분들 많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대요. 남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니까 예쁘니까 예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자들은 뇌 자체가 그렇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잘 본다고 하죠. 단순히 예쁘고 믿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람의 사생활까지도 다 감안을 해서 본다는 거죠. 그렇다면 자존감과 자기 가치를 높이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그럼 상담을 하면 되나? 바로 우리 교재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가족 조각이 나옵니다.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의 각 역할에 따라서 행동하고 대화하고 역할 바꾸기를 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비난했던 대상에 대해서 내가 그 역할이 한번 돼보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우리 언니는 공부를 되게 잘하고 예뻐요. 나는 너무 공부를 못해요. 그래서 맨날 언니를 비난하는 거예요. 엄마 앞에서 아빠 앞에서 언니의 잘못을 찾고 이르고 욕하는 거죠. 이랬을 때 언니 입장에 한번 돼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 자, 그러려면 맨 먼저 자신이 어떠한 유형에 해당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내가 회유형인지 아니면 비난형인지 아니면 초이성형인지 아니면 산만형인지 저는 네 가지 다인 것 같아요. 물론 명확하게 딱 어떠한 한계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 조금 이거와 저거와 섞인 거에 대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내가 어떠한 유형인지 먼저 알아야겠죠. 그리고 왜 그 유형이 되었는지 그 특징이 뭔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가족 구성원들이 자신에게 맞는 유형과 그 특징을 잡아서 자세를 취해보는 거죠. 왜 그랬는지. 자, 그 다음에는 역할을 바꿔보면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보는 거예요. 역할놀이를 하고 난 후에 가족이 서로에 대해서 혹은 자신에 대해서 드는 느낌과 생각을 서로 공유한다는 거죠. 우리 맨날 말로는 입장 바꿔 생각해봐서라고 말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그 입장이 아니면 안타깝게도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려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내가 그 역할이 돼보는 거예요. 직접 한번 되어봐서 왜 쟤는 저렇게 하지? 이해 못했던 부분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느껴본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거를 느껴보면 상대방을 이해하는 그 과정이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 같지만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온 나를 보며 내 자존감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역지사지의 자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경험적 가족 치료 이론이 끝났어요. 다음 시간에는 가족 상담 및 치료 이론 5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는 다세대 가족 치료 이론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할 거예요. 다세대, 그 얘기는 세대가 많다는 거죠. 자, 우리는 여기서 주요 개념으로 분화, 삼각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분화하는 것은 뭔가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럼 역기능이라는 것은 분화가 되지 않은 거죠. 삼각관계라는 것은 어떤 엄마와 아이 사이를 이제 그 형제와 자녀가 많은 어떤 그런 가족에서 정신 분석 연구를 한 거예요. 정신 치료에 어머니를 참여를 시키게 되면서 어떻게 분화가 되는지 그 과정과 이제 삼각관계 이런 거를 보게 된 거죠. 여기에는 우리가 오늘 함께 공부했던 경험적 가족 치료 이론에는 우리 버지니아 사티어가 나왔는데요. 다음 시간에 함께 공부를 할 다세대 가족 치료 이론에서는 보웬이 나옵니다. 보웬 하면은 분화에 대한 거예요. 분화는 우리 함께 공부했었죠. 뭔가 떨어져 나가는 개념인 거죠. 분화가 돼서 정신분열증 환자가 가족이나 친척들과 과도하게 밀착이 되어 있으면서 삼각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애착 관계가 우리가 어릴 때는 유아가 엄마와 동일시하면서 정서적으로 애착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성인이 되어서 여러분 지금도 엄마와 떨어지면 울고 그러나요? 아니잖아요. 일정하게 크게 되면은 엄마와 그 애착 관계에서 이제 벗어나서 자기도 스스로 하나의 독립적인 개별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신과 타인을 분리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요즘에 캥거루족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이를 먹었는데도 스스로 되지 못하는 이제 이런 얘기들을 다음 시간에 해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학기가 저물어 가고 있어요. 날도 추워져 가고 있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이제 우리 몇 주째 남지 않았는데 조금 더 힘을 내서 이번 학기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12주 차에서 가족 상담 및 치료 이론 5번째 다세대 가족 치료 이론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